자, 애청자님들 긴 연휴와 추석 잘 보내셨죠? 긴 휴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연휴를 잘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자, 추석 동안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편집해서 전체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다 보신 분들은 재방송이 되고 지겨울 수 있으니까 다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명절 기간에 바쁘셔가지고 다 많이 못 보셔서 한 번에 몰아보기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올려드렸으니까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6일부터죠.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글로벌 체육원의 종양학회가 열리고 있고 국내 대기업부터 바이오 벤처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참여는 있는 기술 수출에 관한 어떤 기대감, 또 우리나라 이 제약국이라든가 의약품을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항암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 16일 현지 시간 열린 2021년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 이하 ESM이라고 하죠. 2021 이거에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자,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알려져 있죠. 미국의 아스코. HLB 리보세라닙의 이 미국의 아스코에도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강한 효과 또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회고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ESMO 2021은 미국 임상종양 학회, 그러니까 아스코라고 그랬죠. 이거와 함께 항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가능성이 커지죠. 자, 기술 수출 계약,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시선이 모이는 이 자리가 이 발표되는 혁신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 이런 게 기술 수출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 신약이라든가 이런 걸 임상 연구 이런 거 발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니 이게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기도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ESMO죠. 자, 참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업계에 따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패스, 브리지바이오테라픽스와 이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ESM에 대거 참석하죠. 근데 여기에 HLB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HLB는 중국의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능을 따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살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어제 브릿지바이오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보면 브릿지바이오가 이렇게 BBT176의 종양 억제 효능 관련 전이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C797S 이중 돌연변이 대상 세포기반 약효 평가를 발표했고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임상 2일상 진행 현황과 계획 등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비소세포암. 리보세라닙도 비소세포암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페티닙과 병용요법을 했을 때 이 비소세포암 환자로 대상한 임에서 완전 가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파트너사가 발표하는 경우가 바로 HLB 같은 경우죠. 한미약품도 미국 파트너사의 아테넥스가 지난 2011년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항암 진약 오락스의 병용 임상 결과를 이번 ESM에서 공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스펙트럼이라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판 HLE 항암제 호지오티닙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이 연구 발표를 역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리보세라닙은 항소제약이 하죠. 이렇게 보시면 자, HLB도 중국 파트너사인 항소제약이 표적 항암제 구물질 리보세라닙 관련 논문 2건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관련 기사 나오는 게 이제 리보세라닙이 발표된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항소제약 주가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리보세라님하고 완전히 거꾸로 HLB의 주가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요게 이제 8월 24일부터 제 기사를 챙겨봤는데 이게 9월 17일자 주가인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에 한 달의 주가를 말씀드렸죠. 조금 반등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 1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 엄청나게 연초 대비 지금 50% 정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도대체 참 신기합니다. HLB는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갖고 있죠. 이렇게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리보세라닙으로만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은데 왜 저렇게 됐나? 이거 리보세라닙 아니어서 더 큰일 날 뻔한 것 같은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걱정은 좀 되는 상황인데
자, 어쨌건 이번에 두 건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건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연구는 중국 광저우 대학에서 진행된 중증 간암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이상 시험이고, 간 동맥 내암 항암 요법과 리보세라닙 나오죠.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여 치료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환자 2명에서 완전 간해가 관찰됐고, 무진행 생존 기간 6개월 달성한 환자의 비율 7.7%, 전체 생존 기간 12개월을 기록한 환자 비율이 90.7%인데, 완전간해라는 뜻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완전간해가 뭐냐면 검사했을 때 더 이상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 암세포가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지? 왜 암세포가 안 보이지? 암세포가 발견할 수 있는 증거구나.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완전간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에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죠. 엄청 좋은 이번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 자,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뭐냐? 이 두 건이 조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중국 환대학교에서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환자들 꽤 많은데,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니까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 그리고 세포 독성항암제라고 있어요. 파클리탁셀인데, 요걸 병용 투여 임상 시험에 여기서 리보세라니 병용력 고의 객관적 반응률, 요거를 현저히 높였고, 충분히 관리할 만한 부작용 수준을 보였다고 하죠. 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 2차 치료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이 자궁경부암까지 효과가 있는, 물론 이제 병용으로 쓰긴 하지만 어쨌거나 효과만 확실하다면 앞으로 수출이 더 크게 되는 이런 좋은 상황이죠. 자, 이런 좋은 판권을 갖고 있는 항소제약 주가가 왜 저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항소제약 주가가 올 들어 이제 거듭된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고, 지난 4월 리베이트 등 회계 조작 사실에서도 있었던가 봐요. 우리 HLB는 저런 거 없죠. 오히려 이번에 검찰 고발에서 검찰 통보로 좀 사건 하나가 이렇게 좀 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 주주분들이 좀 좋고, 어쨌거나 지난 4월에 리베이트하고 회계 조작 사실이 적발돼서 5만 위안, 약 900만 원도 5만 원 많은 거죠. 과징금을 냈는데 7월 초에 임기가 절반가량 남아있던 저우윤순 전 회장이 돌연 사임했대요. 그럼 항소제약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반토막이 이루어졌는데 매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보세라님 아니면 매출도 안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자, 매출이 실적에서도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고요. 11년 만에 역성장. 이게 회사가 잘 크다가 11년 만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같은 기간 매출액이 지난해 2.4분기보다 10% 늘었는데 요것도 시장의 전망치적 컨센서스 요 11% 정도 하회한, 그러니까 매출 부분이 많이 꺾인 거죠. 자, 증권가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증권가 평가를 잠깐 보면, 자, 증권가의 상소제약의 주가가 당분간 저점을 벗어나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김승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이 연간 30%대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기에 밸류에이션, 이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좀 힘들고 적정 주가는 60위안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40위안인가? 뭐 이렇게 아까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여기면 40위안 이하로 지금 뭐야 이게? 46위안? 46위안. 아, 이거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이게 HLB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ESM 얘기로 계속 돌아와서 어쨌거나 항소제약이 발표를 할 거고요. 자, 삼성바이오패스가 ESM 201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온투르잔트의 5년 추적 임상 결과를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자, 삼성바이오패스가 이를 통해 온두라잔트와 오리지널 의약품 심장 기능 안정성과 장기적인 효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좀 많이 찍기도 하는데, 사실 HLB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찍는데, 그 제약바이오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미래 먹거리 기주인데, 물론 바이오주는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뭐 임상 실험이 조금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유의미하지 않다, 뭐 임상 결과가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만 해도 주가가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초고령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있는 거고, 그러고 주식하면서 또 한두 종목 정도 이 포트에 넣어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LB라는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많은 투자분들이 좋아하고, 코스닥 시총에서도 뭐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얼마 전에는 뭐 10위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자, 유한양도 발표하는데, 유방암, 위암, 폐암 등 고형암 치료 신약으로 개발 중인 면역항암 이중항 튜브물질인 YH32367의 전임상 효능 및 독성 시험 결과를 포스터 세션에서 포스터 방식으로 발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항암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리보세라립도 그래서 좋은 건데 자꾸 내성이 생기잖아요. 이
암 면역을 많이 그 항암제를 많이 받던 면역이 생기는데 이 면역 환자인 이 내성 환자에 좀 효과가 있는 게 좋은데 자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이는 T 면역세포 활성 수용체를 자극해서 면역세포 항암 작용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환자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유한양액 측의 설명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내성 환자에 좋다는 얘기죠. 진양곤 회장님이 M&A의 기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G3비엔트를 인수함으로 해서 투자자들 다시 한번 깜짝 놀래게 하기도 되고 또 기대감을 또 심어줬죠. 자, 베트남의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판매, 생산, 유통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특히 HLB 셀이라든가 또 판매, 또 이 생산하는 것까지는 또 HLB 제약도 있고, 이제 HLB 제약하는 인수한 것도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판매, 유통을 해야 되는데, 뭐 판매야 HLB 한다 그래도 유통을 어떻게 하지? 근데 요거를 요번에 G3비엔트를 인수를 하면서 깔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역시 이 진양곤 회장님은 약간은 조금 이 M&A도 잘하시고 사업을 좀 잘하시는 뭐 주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자, 어쨌거나 M&A를 통해서 HLB가 제약바이오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디포럼 제약, 현 HLB 제약 인수로 제약 사업을 확보했고 올해는 신약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위한 바이오벤처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A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자금 조달 부분이 기가 막힌데 자 M&A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HLB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HLB 인베스트먼트,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넥스 사이언스 등 계열사들이 전부 다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번에 G3BNT 인수하는데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지사항 읽어드렸죠. HLB 비롯한 넥스 사이언스 계열사 총 6곳이 최근 백신 유통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GNTB 인수를 결정했는데 제1대주주로 바로 넥스트 사이언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밑에 HLB 생명과학, HLB 종목 쭉 이렇게 HLB 셋까지 전부 다 계열사 총 6곳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G3BNT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미국 임상 3상을 마치고 FDA에 지금 미팅 신청을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자, 리보세라님하고 둘 다 동시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양곤 회장님의 M&A 횡보에는 바로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에 있죠.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난해부터 계속됐는데 파이프라인인 항암 표적제 리보세라닙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후보 신약 이런 거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요. 카트티 치료제인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베리스모라든가 뭐 임뮤노믹의 규모세포증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FDA 허가가 이제 좀 나야 되겠죠. 금방 말씀드린 G3BNT도 요 FDA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고 당연히 리보세라닙도 이 FDA에 대한 자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미팅했다가 FDA하고 미팅했다가 서류에 페일이라는 한번 단어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가 이번에 금감원에서 지금 검찰에 이제 고발 형식이 아닌 그냥 통보 이렇게 됐죠. 사실 통보 형식이 되면 전체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보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HLB 쪽에서는 끝까지 깨끗하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리보세라닙은 말기 위암 임상을 마치고 미국 FDA 판매 허가까지 받아야 좀 더 HLB의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M&A의 기재인이 진양곤 회장님께서 두 회사를 인수했죠. 자, 미국 신약개발 기업에 주로 투자했는데 첫 번째, 미국 면역치료 플랫폼 바이오약품 연구 개발은 이뮤노믹을 인수했고 또 하나는 카트티 치료제 개발 회사인 베리스모를 인수했는데 이 카트티 치료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치료제예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꿈의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죠. 작년인가 올해 초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승인이 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도 빠지고 이러면서 정상세포들이 많이 죽으면서 사실은 굉장한 부작용을 갖고 오는데 이 카트티 치료제는 이 표적 항암제 중에 정확하게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고 그러죠. 미사일을 정확히 쏴준대요. 이렇게 세포에. 그만큼 꿈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여기에 투자해 놨다는 얘기죠. 총 투자금이 이제 얼마가 들어갔냐면 이뮤노믹에는 총 122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 41%를 확보했고 베리스모에는 총 5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HLB 제약도 베리스모에 112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역시 많은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뮤노믹은 뭐하는 회사냐면 이뮤노믹은 각종 종양 및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 치료제 사업을 다루고 있고
대표 파이프라인이 바로 교모세포증 치료제죠. 미국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했는데 지난 3월부터 착수했다라길래 제가 진짜인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백신이 그럼 나노전에 나노코박스가 있고 이뮤노일 것도 있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베리스몬을 통해선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진출에 나설 계획인데 중국이 특히 이 카트티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베리스모가 상용 가능한 고형암 타깃 카트티 개발이 목표죠. 그러면 이제 HLB 입장에서는 카트티 치료제 항암 시장, 그리고 표적 항암제인 바로 리보세라님,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뮤노믹의 이제 교무세포증, 그리고 이 백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노전, 나노코박스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진짜로 신약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아팔리아라는 것도 저희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자,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 리보세라닙 개발사인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닙 전 세계 권리를 인수했는데, 자, 스웨덴 오아스며 파마로부터는 항암제 아필리아라고 그래. 아필리아 글로벌 권리도 사들였습니다. 즉, 리보세라닙에 비해서 아필리아 권리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공부도 제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LB가 공격적인 M&A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넉넉한 자금에 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HLB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17억이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파워, 넥스사이언스 등 이 코스닥 상장사 계열사 5개직을 합하면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이 자금성 현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단기성 자산, 즉 단기금융 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현금성 자산이 총 3,0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신기술 금융사 설립됐죠, 이번에. 자, 글로벌 항암진약 개발기업 HLB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 투자에 나선. 이건 제가 아마 올 6월 달쯤에 한번 영상 찍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그만큼 신기술사 이 이름이 뭐냐면 H일베스트먼트인데, 자, 벤처캐피탈. 최근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고 금융감독원 인가를 위한 채비 한창이죠. 6월 16일 다 인가받고 다 했죠. 진양곤 HLB 회장도 일선에서 투자활동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인가가 나는 어쨌거나 정확히 그 이해 못 들었는데 어쨌거나 H일베스트먼트 이렇게 이름이 됐고요. HLB는 지난달 28일 HLB 인베스트먼트 설립했는데 설립 자본금은 30억 원, HLB에서 100% 출자했습니다. 지금 9월 달이니까 다 인간하고 다 했을 것 같죠, 그죠? 자, 본사는 서울 강남구 선릉의 정인빌딩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70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회사 공지사항에 내린 걸 보셔도 좋고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렇게 HLB 인베스트먼트를 차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하죠. 안 그래도 M&A에 굉장히 강한 HLB가 저렇게 투자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꾸준히 더더욱 이 투자를 진행하는 이런 거죠. 자, HLB 그룹의 신기술 금융사 설립은 오픈 이노베이션 강한 일환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계열사를 통해 유망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분야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간접 투자를 진행한 적도 있죠. 간접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계열사를 통해서 국내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제약주들은 중요한 거는 꼭 이 개발, 그러니까 약품을 개발하는 데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령제약도 바이젠셀이라는 곳에 투자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이게 아마 1,500억 됐죠. 이렇게 가까이 됐고 보통 게임 회사인 넷마블 같은 회사들도 물론 본업인 게임도 열심히 하지만 역시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거의 잭팟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금을 바로 신약 개발에 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약 개발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죠. 물론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임상, 1상, 2상, 뭐 3상 뭐 이렇게 쭉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각종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계열사 중 하나인 HLB 생명과학과 HLB 셀이 2010년도에 이렇게 LSK 인베스트먼트 지분 투자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HLB는 앞으로도 이렇게 HL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로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항소제약의 리보세라닙의 유럽 아마케 발표에 있어서 제가 항소제약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줄거가 반토막 났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해서 제가 항소제약에 관해 좀 알아보고 중국의 제약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찍어드린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중화계 및 최혜주, 항서제약, 반토막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8월 달 얘기인데 2분기 어닝 쇼크가 났죠.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18년 만에 최저. 엄청 낮게 좀 떨어진 거죠. 18년 만에 최저가 났고, 자, 고점에 판 기간 기회는 60만 명으로 들었고 중장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왜 도대체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왜 18년도 만에 최저가 됐고 2분기 어닝 쇼크가 났는지도 볼 거고, 또 중국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중국 역사라는 건 중국 자체 역사가 아니라 자약바이오 우주에 대한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항소제약이 진짜 반토막을 났나 해서 저번에 한번 참겨드렸었는데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거 월봉 차트인데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월봉이죠. 2018년도부터 쭉 잘 올라오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요때를 기준으로, 정확히 1년 전이죠. 즉, 이때를 기준으로 꽤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사실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지금 빅테크 규제에 이어서 사교육 규제, 게임, 전반에 갖춰서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거쳐서 전체적인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주의 규제도 조금 있어도 이렇게까지 심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항서제약은 중국 주식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매수해놓은 이 1등 제약업체죠. 자, 항서제약 보관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예탁결전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항서제약 보관 금액이 4억 3,157만 달러, 약 5,038억 원이라고 그래요. 중국 주식 종목 중에 1위로 올라와 있는 게 이 항서제약입니다. 자, 예전에 이 제약바이오도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보면, 중국의 최대 블루오션이 바로 이 바이오업계였었어요. 이게 2018년도 7월 달부터인데, 자,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즉, 2018년도에는 중국에서 최단 이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유통 열풍이 불면서 산업 전반으로 업그레이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2018년도의 기사입니다. 이만큼 중국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많이 키웠었는데, 이 제약바이오의 산업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 규모가 1조 8,400억 위안으로 약 312조 원대로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 딱 2018년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의 3차 산업 비중이 4.8%까지 늘었죠. 정말로 제약바이오를 엄청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어서 거의 2위까지 가는, 자,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치료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중국 유력 매체 제멘에 따르면 2016년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글로벌 신규 인상 건수 47건 중에 중국이 8건으로 미국 23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많이 밀어붙이고 제약바이오죠. 특히 바이오의약품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죠. 이 중국 바이오의약품 주요 수치인데 이렇게 보면 2012년도부터 쭉 우상향, 2018년도, 2016년도까지 대단하죠. 이거에 발맞춰서 역시 항서제약도 2018년도를 이 차트를 보면 아시면 쭉 우상향을 했는데 21년도 1월 달에 저렇게 갑자기 주가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판매 추이들도 대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부터 중국의 온 오프라인 시장 비중이 이렇게 이제 쭉쭉 커지고 있었고, 병원의 양액 판매, 수입 변화 전부 다 우상향으로 굉장히 시장 파이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료는 맥킨지고 그래픽은 이 홍종현 이 뉴스핀 미술 기자님 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 바이오주가 제약바이오주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데, 중국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중국 정부의 의약품 연구 관련 투자액이 총 2006년에서 2010년 250억 위안, 약 4조 2,400원에서 2016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얼마 안 돼. 작년까지 벌써 약 12조 7천억 원이었었는데, 요게 21년도 이렇게 약간 좀 꺾이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주만이 안 꺾인 것 같아요. 특히 유일하게 항서제약이 원체 시총이 큰 대형 회사라 그런가 가장 심하게 부침을 받았습니다. 자, 알리바바, 텐센트. 지금은 난리죠. 알리바바는 보이지도 않고, 텐센트는 지금 규제로다가 거의 이제 해롱해롱하는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예전엔 18년된 최근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 불고 있는 신유통 열풍도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지난 5월 중국 공무원이 인터넷과 의료 및 건강 발전 의견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반 시장 성장세가 커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 온라인에서도 엄청 커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국 온라인 의약품 시장 B2B, B2C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950억, 성장률이 35%에 다다랐죠. 이렇게 엄청나게 알리바바, 텐센트 의료 헬스 분야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규제도 새롭게 정비를 싹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에 규제 정비가 있었는데,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FDA가 2017년 12월 우선 심사 경로 가이드라인 및 세포치료제 개발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임상 가치가 있는 신약 개발, 그리고 승인 절차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항서제약이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을 테고, 많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발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주요국 혁신약 비중인데 미국이 이렇게 이제 당연히 대장이었었는데 유럽 일부였다가 중국이 이렇게 싹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굴기가 된 거죠. 기업들도 이제 바이오주의 연구 개발 및 광고 투자 비용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A주에는 바이오 의약품 주요 상장사 이 연구 개발 광고 투자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상하이야오, 럼프야오, 원남바 이렇게까지 쫙쫙 늘어날 정도로 자 2017년도 18년도에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의 성수기였습니다. 자, 의약품 준비 현황도 대단했었는데, 자, 대표 상장사 연구개발 비용. 앞으로 이렇게 연구개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났고, 중국 식약청의 의약품 준비 현황도 대단하죠. 116, 272.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주요국 임상연구 비중률 바로 역시 미국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이 정도. 모든 그래프가 모든 차트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상당히 높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전부터 중국 항서제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우상향이죠. 쭉 우상향. 당연히 항서제약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을 테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 또 이 중국 이 개인들도 가장 많이 투자한 제약 전업은 항서제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요렇게 이때부터 차트가 꺾였죠. 뭔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다른 제약회사도 그린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복성제약이라는 회사의 차트인데, 뭐 이렇게 조금 밀리긴 했어도 이 월봉 차트인데, 그게 올라가다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죠. 항소제약만큼. 뭐 복성제약도 크게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야오밍 바이오라는 제가 주가를 들고 왔습니다. 뭐 이 친구도 별로 뭐 이렇게 조금 요새 근간에 이렇게 이제 이 규제가 있으니까 밀리긴 해도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인데, 유일하게 이 항소제약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 항소제약은 국내 투자자가 정말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입니다. 자, 항소제약은 중국 대형 바이오제약 회사인데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항소제약이 됩니다. 해외 종목 전체를 놓고 보면 이 12 정도에 되는 이 보유 비중이에요. 자, 해외 종목으로 상위 12종목 안에 드는데 약 7천억 수준이고, 참고로 해외 주식 1위에 있는 주식은 제가 7월 기준으로 지금 테슬라를 알고 있거든요. 9월 달이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테슬라가 1등이고, 저게 항소제약이 10위권 안에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전에 나오지 않던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높은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바이오주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원래 큰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항상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죠. 어쨌거나, 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 비교해 꽤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래서 지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 약간 인하 정책이 있죠. 이 주식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아야 돼요. 자, 약간 인하 정책이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의료보험 목록에 편입된 명역 항원제 PD-1 약품 캄넬리주마 PD1이죠. 캄넬리주마가 지난해 11월 4차 정부 의약품 집중 구매 목록에 편입된 6개 약품 매출 급감에 바로 항서제약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집중 구매 목록에 이제 편입이 됐는데, 캄넬리조합이 지난해 연간 매출 전년 대비 326% 증가하는 엄청나게 좋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쭉 올라 역성장하고 폭삭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거죠. 자, 정부가 입찰한 직중 구매 목록에 편입 때문에 그러니까 약 가격이 8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0원 팔던 거, 80%면 2,000원이니까 뭐 한 2,500원 팔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거의 뭐 이렇게 뭐 끝장나는 거. 더군다나 이 매출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항사제약에. 그러니까 약품 매출, 나머지의 이 주중국 편입이 또 있는데 이것만 상반기에 매출이 57%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주가가 안 좋은 게 맞죠. 자, 이거를 미리 알듯이 벌써 기관들이 벌써 펀드 이탈을 다 했죠. 예전에 지난해 말 기준 항서제약을 편입한 펀드가 1,465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국 스타 매니저인 거란, 류엔춘, 주샤오시 운영 이런 인기 펀드들도 다 편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싹 나갔어요. 자금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6개월 만에 올 상반기 편입 펀드 수가 326개를 급감했죠. 1,400개 있던 게 1,100개 정도 나간 거죠. 그러면서 야, 자금이 엄청나게 유출된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항서제약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28만 명인데 올해 3월 만에만 8만 5천 명 늘어서 36만 더 늘었다는 얘기죠.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2분기에만 신규 개인 투자자가 24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보통 증권사 전망은 이래요. 사실 항서제약은 많은 메리트가 있긴 해요. 그래서 한 연구원이 30%대 성장력을 기록하던 시기의 밸류에이션까지 받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년도 EPS 주당 순이익의 이 비교그룹 평균의 PE, 그러니까 이 항서제약하고 비교할 만한 그룹들이 있죠. 이 주가 수익 비율을 40배를 적용하면 60위안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항서제약이 얼마냐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46위안 이렇게니까
60이 아니면 앞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꼭 항저 제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적으로 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금들도 이탈해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는 쪽이죠. 공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투자는 당분간 조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증권사들의 전망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엘리바의 대표 회사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미국의 엘리바라고 HLB 합병한 회사입니다. 엘리바가 꽤 중요해서 저 엘리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제 영상이나 내용이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재밌게 손상개미TV가 이렇게 엘리바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영상들이 있구나라고 재밌게 참고만 해주시고, 이 투자에 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런 정보는 재밌게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전에 리보세라님의 사전 미팅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잘 해결도 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 꽤 오래된 얘기죠. 미국 FDA와 사전 미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HLB 자회사, 그때는 이름이 SK 바이오팜이었었어요. 이 SK 바이오팜이 항암제 리보세라님의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사전 미팅, 신약 허가 사전 미팅 NDA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19년도 8월 5일 날 바뀌었죠. 근데 엘리바로 사명이 변경이 됐죠, 이게. SK 바이오팜이 엘리바로 사명 변경을 추진했는데, HLB의 자회사로 항암제 리보세라님의 신약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LSK 바이오팜이 회사명을 엘리바로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8월 20일, 그러니까 19년도 8월 20일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해 9월 초 변경이 확정됐는데, 이렇게 보면 9월 초 변경이 확정되고, 엘리바 회사명이 9월 초에 변경 확정을 지어서 9월 3일에 그 당시에 이제 알렉스 킴, 이 부사장이 직접 IR 행사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글로벌 파마로서 도약하기 위해서죠. 글로벌 파마로의 도약을 하고 있는데, 2005년 설립 이후에 이 LSK 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단계 업무를 훌륭하게 해왔고, 이제 신약의 승인과 판매 단계를 준비함으로써 글로벌 파마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상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변경 이후로다가 NDA 이후에 신약의 상업화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친화적인 회사명을 선택한 게 바로 엘리바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2019년도부터 리보세라니까 이 HLB 이런 관계들은 꾸준히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 합병 공시가 바로 HLB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뤄졌죠. 엘리바의 합병 2019년도 11월인데, 우리 회사의 100% 자회사인 HLB USA가 1,88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이 합병에 관한 최종 일정이 확정돼서 공시합니다라고 2019년도 11월 달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병한 합병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 합병으로 당사는 엘리바와 단순 지분관계 투자를 넘어서 당사는 HLB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한 회사가 됨에 따라 명실공히 항암신약 개발 회사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의 바이오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산업에 거의 올인하고 있죠. 이 엘리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엘리바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아래 두 개 특허에 대해 중국의 글로벌 지역의 전용 실시권을 보유 중입니다. 즉 보유 실시권이죠. 혈관 신생 억제제로서의 육환 아미노, 이 아미도 유도체, 의학용어라 조금 어려죠. 물질 특허. 이렇게 사이아노 사이클로펜틸, 그리고 피리들베틸 아미노3자, 비리딘 카복스 아미다위염, 이게 이제 의학용어라. 이런 거에 대한 어쨌거나 중요한 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특허를 갖고 있고, 특허 및 존속 기간이 있는데, 이게 19년도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혈관 식사 억제제가 2024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아노 사이클로펜틴 이런 것들이 2029년까지 바로 특허가 있고, 국가별 특허 전략에 따라 최대 2034년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사용 관계, 엘리바의 특허의 사용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어드벤처 연구소, 이 물질 특허를 출원했죠. 또 여기, 이게 좀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행글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거나, 염도성물 특허 출원, 물질 특허와 염도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 내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LSK 바이오팜이 바로 물질 특허와 염도성물 특허에 대한 중국의 글로벌 주요가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바로 한국 내 통상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바로 리보세라닙의 이 한국 내 통상 실시권을 바로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 국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글로벌 특허 등록 국가, 물질 특허는 미국, 유럽, 슬로바니아, 스페인,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덴마크, 일본, 한국, 캐나다입니다. 염두성물 특허는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대만. 자, 베트남, 그죠, 베트남. 나노젠, 나노코박스. 상당히 신경 쓰이는. 자, 어쨌거나 2019년도 11월에 뜬 공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고, 2019년도에 이런 공시가 떴다는 것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어쨌거나 엘리바는 HLB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됩니다. 자, 엘리바의 이상은 이 정도죠. 자, 이게 2020년도 1월, 작년 1월 달인데, 리버세라님의 글로벌 3상 임상을 종료하고, 국제 암학회에서 성공적인 발표를 한 이후에 엘리바의 이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죠. 자, 엘리바의 역량은, 자, 이렇게 엘리바의 역량에 대한 인정은 글로벌 바이오기로부터 좋은 조건하에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2020년도 1월달 작년 기사인데 작년 공시죠.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시나 HLB에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렉스 김 대표가 이렇게 보시면 알렉스 김 대표가 얘기한 리보세라니까 또 다른 항암제의 동시 출시는 저희가 신중히 추진 중인 보다 원대한 목표의 일부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실무 협상은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2020년도 1월 달에 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ESM은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역시 ESM가 이루어지고 ESM 유럽 암학회 같은 데서 벌써 항서제약이 이번에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과를 발표하죠. 2020년도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ESM 이후에 엘레바에 대한 높은 평가 이런 제안과 협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은 협상 중에 있게 밝힐 수는 없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엘레바가 보유하고 시판하는 항암제 수가 많아질 것이며 리보세라닙은 물론 HLB의 가치도 크게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엘리바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HLB하고는 이제 합병이 된 한 회사죠. 즉 엘리바 이꼬르 HLB 이꼬르 리보세라닙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엔 또 하나 신규 대표이사가 들어왔죠. 제가 예전에 영상 찍으면서 이걸 크게 좀 안 살펴봤는데 자, 요새 HLB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자회사 엘리바가 의약품 마케팅 전문가인 케인트 베킨니 엘리바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왜 의약품 마케팅 전문가님을 편입했을까? 이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상업화죠. 상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을 때 최대한 잘 팔려면 마케팅 전문가가 난 거죠. 자, 기존 알렉스 김 대표는 엘리바이사의 의장으로서 경영 지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모회사인 HLB, 엘리바 이걸 연결해주는 이런 가교 역할을 꾸준히 하실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신규 대표이사에 선임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상업화를 위한 사전 절차, 즉 단연간 신약의 마케팅과 상업화 등을 진두지은 케이트 맥키니 대표자 선임을 계기로 바로 리보세라니까 파클리탁스의 3세대 계량신약 아필리아 요 개발에 또 박차를 가는 동시에 향후 빠른 글로벌 인허가 상업화를 위한 사전 절차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굉장히 뛰어난 이런 분을 이 대표이사로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인허가 상업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풀젠이 보면 이렇게 풀젠 박사가 또 HL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풀젠 박사는 폴젠이죠. 2020년도 작년 9월달 얘기인데 폴젠의 HLB 주주 참여 소식이 있었습니다. HLB가 올해 상반기 계획했던 폴젠 박사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회사 실적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풀젠의 유상증자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된가 봤더니 역시 HLB는 리보세라닙, 이 중국민 아파트 이미지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 중인 미국의 어드벤처 연구소와 특허권 양수도 본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죠. 이때 폴첸 박사 유상증자 참여 소식도 함께 알렸는데 바로 이 어드벤처 연구소가 리보세라닙의 원 개발자인 폴첸 박사가 이끄는 바이오 연구소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박사님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거는 이 HLB에 투자하려는 많은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인 거죠. 개발한 사람이 참여했는데, 확실히 본인이 개발한 약이니까 믿고 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믿고 가겠다. 자, 이런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 또한 이 폴젠 박사의 참여는 항서제약. 자, 엘리바 이사로 폴젠 대표가 선임됨으로써 아시아 최대 항협제약사로 자리 잡은 자, 헝루이제약, 항서제약과 교두부가 만들까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항서제약에 이 중국 판권이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몇 개 챙겨보려고 합니다.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기사고 출처는 한번 들어가서 방문해 보시면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HLB와 관련해서 이 나노젠의 나노코백스를 많이 그 백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비드19 베트남 백신 이런 데 기사가 하나 떴는데 국내 백신 생산의 필요성 10억 달러 규모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일찍 결승점에 도달한 기업들 국내로 주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자세히 한번 뜯어보기 전에 제일 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끝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자, 가장 최근에 나노코박스는 한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베트남과 인도를 제한 전 세계적으로 나노코박스의 백신 공급권을 사들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에 진출하려는 꿈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대형 제약사는 여기서 HLB를 얘기하죠. 자, HLB를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요건 뭐냐면 자, 나노젠의 판권은 일단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HLB가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델타 변이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에 있죠. 이건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우리 사람이 감기를 달고 살죠. 감기 바이러스랑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감기 예방 접종 맞죠. 이런 식으로 올해는 니들 오늘 감기 예방 접종 했냐 올해? 늘 올해 델타 변이 예방 접종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때는 델타 변이로 바뀌지 않고 이름이 바뀌겠지만 니들 델타 변이 올해 예방 접종 맞았지? 야 겨울 오기 전에 맞아. 아니면 더울 때 맞아야 돼. 여름에도 맞아.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몇달 초에 3월 달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기약처럼 감기약이나 감기 주사처럼 우리가 평생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예방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기사의 요점은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베카리아 헬스케어도 나노젠사와 나노코 백신을 기술 이전했죠. 그러면서 제조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나노코박스는 한국의 한 대형 제약사 바로 HLB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꽤 커지는데 작년에 모더나 화이자가 이 백신 개발을 예고하면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없어서 못 팔아 백신 기업 역대급 매출 예약이 돼 있죠. 이게 언제냐면 올해 5월 달이에요. 화이자 1분기 매출이 총 4조가 됐었는데 5월 29조, 내년엔 더 커진다고 그러죠. 모더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50배가 올랐습니다. 올해 역시 연말엔 더 커지죠. 자,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를 듣고 예상되면서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 매출 대박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백신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죠. 이게 5월이죠. 물론 지금 이제 화이자가 부스터샷이 이제 반려가 되면서 약간 주가가 휘청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다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업계 따른 미국 화이자 1분기는 약 1억 8천만 도제 코로나19 백신 판매를 했는데 약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모더나도 역시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고공행진했죠. 최근 모더나 실적 발표에 따른 5월 1분기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17억 3천만 달러, 약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 이 백신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작년부터 있었죠. 작년 12월 달에 내년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35조 원 전망까지 됐었는데 지금 훨씬 많이 나온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로 인해서 사실은 약간 비판도 받았었어요. 비극 앞에 수익 챙긴다 하지만 어차피 제약회사는 좋은 백신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모거스턴에 따르면 화이자의 내년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사니까 올해 얘기하는 거죠. 백신 매출액이 190달러로 전망이 되는데 2022년도에 2023년도 이 화이자 백신 매출이 93억 달러,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다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약처럼 우리가 예방주사도 맞고 또 예방치료제도 먹어야 되는, 이게 치료도 하고 사는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의 시장은 더 커지고 앞으로도 화이자나 모더나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얀센, 존슨앤존슨 등 백신 개발 회사들은 전부 다 잭팟이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모건스탠리는 앞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내년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2023년도 이렇게 매출도 올라가고 모더나의 역시 매출도 2021년, 2020년 모더나가 100억에서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됐죠. 자, 지난해 모더나 매출이 6천만 달러예요. 근데 100억. 엄청난 거죠.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트남에 있던 이 기사가 바로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죠. 자, 이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또한 가장 선두에 서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예측할 수 없는 코비드19 대유행은 백신 생산을 잠재적인 분야로 만들어 돈을 벌고 주문 보조를 걱정하지 않게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백신 생산을 잠재적인 분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백신 회사들의 이 성장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 국내란 바로 베트남을 얘기하는데 이 베트남에서 나노젠사의 나노코박스가 임시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빠르고 이러한 백신 생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은 적어도 한 개의 백신 허가받을 것이며 올해 안에 받는다는 얘기죠. 나노코박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은 21년 말까지 한 개의 코비드19 백신 유통시키기 위한 경쟁에서 현재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두 개의 국내 백신 후 하나가 자, 이렇게 보시면 코비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코비드가 아니라 코비박, 죄송합니다. 자, 임상시험 바로 나노코박스와 코비박이죠. 이 보건부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1, 2단계 및 중간평가, 연구 3회 단계 경과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해당 파일을 보건부 면원위원회로 이관해서 이 백신에 대한 조건부 비상변화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 기사에도 좀 살펴보면 바로 이 주요 백신의 제조업체 매출액 요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따지냐면 바로 화이자, 모더나, 지금 노바백스, 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요걸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자국의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있기 때문이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백신 생산국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고 자 이렇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앞으로도 백신 수요는 엄청날 거고 자 또 하나 이 베트남의 자체 국내 시장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9,600만 명의 국내 시장에 매우 밝은 사업 전망. 이게 뭔 얘기냐면 앞으로 국내에서도 9,6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부스터샷이 있죠.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마지막에 한국의 한 대형 제약 회사가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나노코박스의 백신 공급권을 사들였다는 기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9월 19일 오늘 2시 36분이죠. 나노코박스 백신은 안전 요건을 충족했지만 보호 효과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 요건은 충족한 걸로 나와 있죠. 자, 9월 19일 오전 국가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코비드19 나노코박스 백신이 안전 요건을 충족하며 보호 효과를 평가할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건부가 19일 오전 윤리위원회가 중기 임상 3회 이상 이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통보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가 보건부가 언론을 통해서 통보할 거라 이거를 지금 통보한 거죠. 따라서 자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3상 2, 3 시험 결과 자료를 토대로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했죠. 여기까지가 좋고 자 안전, 면역성, 보존료는 백신 보호 등 세개 사안을 전부 다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9월 18일 오후 윤리위원회 나노코 백신 2차 회의에서 나온 공식 결론입니다. 자, 어제 공식 결론이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알려주게 된 거죠. 자,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3상 이상 시험 중간 결과를 토대로 나노코박스 백신을 바로 면역물질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결론과 평가를 통해서 인삼 시험 연구 결과, 중기 결과 평가 3단계 시점까지 요거를 승인하고 상임 자문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결과는 계속 자문위원회에 보내지고 있고요. 의약 국민 약제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급한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급한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무리 봐도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를 시급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윤리위원회가 이 3단계 나노코 백신 임상 시험 결과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고 8월 22일 이후에 8월 2일 처음으로 했고 지금 요번이 자, 두 번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HLB 골드대 떠오르는 다크호스 HLB 제약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가 넘어올 때 가장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HLB 제약이죠. 그래서 이 HLB 제약에 하나 풀 건데 자, HLB 제약의 지난해 매출 이게 이제 4월달 올해 4월달 기사인데 지난해 매출이 40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 다각화에 따른 외연 성장이 본격적으로 평가되죠. 엄청나게 많은 이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올해도 역시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도 잭팟인데 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증권사 전망이 있죠. 자, 퀀텀 점프 뭔 얘기지? 자, 박재영 HLB 제약 대표는 1일 HLB 그룹 편입 이후 실적 개선은 물론 중장기 성장을 위한 발표를 마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2021년 올해죠. HLB 생명과학을 비롯한 그룹 내 바이오 관계사들과 협력해서 위탁 사업, 신약 개발 모든 분야에서 퀀텀 점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HLB 제약 주주분들에게는 참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LB 제약의 매출 구성을 보면 크게 CSO와 CMO, 위탁 생산과 위탁 판매, 이렇게 위탁 판매죠. 이거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 생산, 위탁 판매로 나뉘는데 이 중 주력 사업인 CSO 사업부 매출 28% 이상 증가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 성장세가 계속 가팔라지죠. 그러면서 자체 집계 결과 올해 3월 실적이 전월 동기 대비 약 78% 성장하면서 월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쭉쭉 커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잘 커지고 있고,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더 있죠. 자, 이 작년 10월 HLB 그룹에 편입된 HLB 제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올해가 더 큰데 지난 2월 기존 남양주 공장 규모의 3배에 달하는 향남 공장을 삼성 제약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의 생산 능력, 즉 캐파가 비약적으로 확대됐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 HLB가 무슨 계획이 잘 있어요. 전 계획대로 뭘 잘 진행을 하는데 이 삼성제약의 향남 공장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근데 향남 공장이 엄청 커요. 이 큰 향남 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뭔가 차근차근 계획을 꾸미고 있죠.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 근간에 들어온 뉴스가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권리를 갖고 온 건데 여기에 생산, 판매, 유통이 있는데 유통은 이번에 지트리비한테 해결했죠. 자, 판매 HLB가 하면 되는데 생산 부분이 바로 HLB 제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HLB 셀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그냥 어디까지 제 가정인데 HLB 제약도 확실히 공장을 인수하면서 뭔가 저런 것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 향남 공장에선 계약 조건이 대박이죠. 자, 이 기존 계약에 따라서 기존 향남 공장에서 생산한 대다수 제품을 HLB 제약에 또 위탁 생산하죠. 공장도 인수하고 위탁 생산한다고. 따라서 올해는 CSO에서 CMO, 위탁 판매, 위탁 생산까지 모든 비중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자, 이 HLB 제약은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트티, 키메라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개발사인 베리스모 트랩텍스에 위와 1,000만 불을 투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자, 참고로 중간에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이 영상은 항상 재밌게 참고로만 보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HLB 제약은 상당히 좋고 주가가 이거에 반영해서 꽤 높다 보니까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영상은 HLB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곳에 투자를 했고 이런 CS라든가 CMO 사업을 크게 하는구나 이런 거에 관한 영상이구나 하고 재밌게 참고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꿈의 치료제 카트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카트티를 보면 자, 이렇게 카트티 치료제는 환자에서 채취한 T세포, 표면의 암세포의 특정원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주입해서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 차세대 항암제, 거의 이걸 꿈의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혈액암 환자가 카트티 치료제 킴리아 단 한 번 투여했는데 완치됐습니다. 물론 좀 특별한 경우기도 하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카트티 치료제는 이 꿈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 개발하는 베리스모에 바로 투자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 HLB 자체도 지트리비엔티를 인수했는데 자, 이렇게 지트리비엔티 인수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곳 하나가 바로 HLB 제약입니다. 자, HLB 측에서 HLB 제약은 HLB 바이오 관계사들의 유기적 협력 상태인 HBS 내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가 HLB 제약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 다른 자꾸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 즉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향후 각 개혁사들의 개발 중인 각종 신약 승인이 완료되면 완료될 때마다 이 생산기지 역할을 착착 수행할 게 HLB 제약이기 때문에 HLB 그룹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때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가 바로 HLB 제약이 갖고 있는 현 위치죠. 이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 뭐 어떤 그, 자회사에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HLB 제약이 건기식 시장에 제가 뛰어들었다고 얘기했죠. 자,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들었습니다. HLB 제약은 최근 건강기능식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했는데 유산균, 중화기능, 요거 상품명은 못 읽어드려요. 이게 광고가 될까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들을 동시에 론칭하면서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CMO, CSO 이제 건기식 진출에 드디어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다각화가 돼 있죠. 성장세도 가파르고 2020년 기준 406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12% 넘게 성장했던 HLB 제약은 올해 상반기에 281억 원, 올해는 21년도죠. 매출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177억 원, 50.3%의 놀라운 이 실적 전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죠. 특히 건기식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4조 원 건기식 시장이 뜬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껌, 콜레스테롤 낮추는 낫도, 많은 이 건기식 제품이 나오는 거죠. 자, 오일, 이거는 이제 9월달, 이번 달 기사입니다. 자,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등록된 기능성 식품은
여러 껌을 비롯해서 88종이 된다고 그래요. 시장 규모가 4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풀무원, 오리온, 롯데제과, 코카콜라 이런 제과업체, 음료업체 다 가세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바로 이번에 또 우리의 HLB 제약이 뛰어들었습니다. HLB 그룹의 이 시장의 이 도전은 어디까지인지 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큰 건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자, 이 식약처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는데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프로폴리스, 홍삼, 알로에길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일반 식품에 한해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시장 규모를 보면 자, 이렇게 4조 원 이상, 2015년도 2조, 16년도 2조 6천억, 17년도 2조 7천억, 18년도에 드디어 앞에 숫자가 바뀐 3조, 주식으로 얘기하면 호가창이 바뀌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 3조 7,257억, 2020년도엔 더 늘었고 2021년도에 4조를 넘어가는 5조, 6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이 됐습니다. 즉 4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된 거죠. 4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됐고 이런 시장 규모 추세대로라면 이 건강 관련 식품 규모가 2019년 기준 2015년 2조에서 1.5배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역시 21년, 22년, 23년 4조 원, 5조 원 이상으로 쭉 늘어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이렇게 건기 시장에도 뛰어들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권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베트남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인 나노코박스 WHO의 나노코박스 샘플도 제출했죠. 이 자세한 영상들은 제 동영상, 제 제목에 가면 다 있어요. 이걸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는데 자, 진양군 HLB 회장과 혼난 나노젠 회장은 18일 화상으로 이렇게 나노코박스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한 HLB 나노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에 보면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산은 임상 삼성 막바지에 이른 나노코박스의 생산, 판매, 글로벌 마케팅을 등을 위한 기술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마케팅은 얼마 전에 엘리바의 이 마케팅 엄청 잘하시는 분 하나 편입했죠. 대표이사로 다시 오셨죠. 미국 시장에 어차피 도전할 때 이분 도움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죠? 자, 생산이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이거 HLB 제약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죠. 물론 HLB 셀도 있고 많은 또 기업들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생산에 관한 부분 HLB 제약의 몫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이 벌써 추석이네요. 항상 풍요롭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자, HLB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HLB가 베리스모를 인수했는데 꿈의 항암제, 카트티 치료제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카트티 치료제 관련과 그리고 베리스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이 영상은 그런 영상이 될 듯합니다. 자, 꿈의 항암제, 킴리아, 국내 허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1회 치료로 안정화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꿈의 항암제 킴리아가 허가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올해 3월 달에 됐는데 1회 치료로 완전 간해. 완전 간해의 뜻은 말씀드렸죠.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 몸에서 암의 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증거. 그러니까 암 세포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 그걸 완전 간해라고 부르죠. 1회 치료로 완전 간해를 받는 건 정말로 대단한 항암제이자 치료제이죠. 단지 가격적인 면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환자 몸에 있는 T세포를 조작,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는 꿈의 항암제가 허가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 카트티 치료제인 한국 노바티스, 이 킴리아, 자, 티사젠 넥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국내 허가를 받은 게 올해 3월 달이죠. 이 우리나라가 꽤 늦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FDA 허가가 났는데 2017년 8월 미국 식품의약품 FDA 허가를 받은 지 3년 7개월, 그리고 지난해 초 식약처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여 만에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사용 국가들은 몇 개 국가가 있는데 이 꿈의 치료제로 불리는 만큼 많은 나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긴 한데 단지 단가적인 면,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비싸요. 이때 현재는 캐나다, 스위스, 일본, 호주, 독일 등 28개국에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항암제는 완벽히 틀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킴리아는 기존 항암제와는 작용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암을 없애기에 외부 물질을 가져다 쓰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자기 몸속에 있는 T세포를 활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꽤 뛰어난 방식을 갖고 있는데 환자에서 채취한 T세포 표면에 있는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재조합시킨 후에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바로 완전간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완전간해는 굉장히 암 환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자, 세포 유전자 면역 치료제의 특성을 모두 갖추면서 치료 효과는 아주 획기적이라고 하죠. 단 1회 치료로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혈액암 환자 대단하죠. 완전 관해 이르게 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카트티 치료제의 장점입니다. 자, 이 1호 치료제에 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킴리아는 이번 허가와 동시에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 바이오법의 1호 치료제가 됐습니다. 즉 킴리아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 바이오법의 1호 치료가 제거가 된 거죠. 이 킴리아는 기적의 치료제, 꿈의 치료제라는 많은 말이 이 수식어가 붙는데 자, 엘스델 교수님이 처음 임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환자는 치료 후 현재까지 8년간 완전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킴리아는 꿈의 치료제, 기적의 치료제라는 수식어가 달고 다니죠.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매년 발생하는 소수의 어린 환자들은 생명을 두 사투를 벌이는데 이 신속한 킴리아 치료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제약사, 의료계가 협력해서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의 노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죠. 자, 국내 1호 카트티 센터가 가동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고 국내 1호 카트티 센터 가동됐는데 킴리아의 첫 투약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 서울병원이 국내 최초로 면역세포제 치료제 카트티 시혹센터를 운영한다고 4월 28일 올해 4월 달에 밝혔죠. 이미 재발성,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대상 임상 시험에 등록한 환자에게 카트티 세포 주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첫 투여 담당도 하게 되는데 자, 삼성 서울병원 카트티 치료센터는 큐르슬에서 진행하는 국내 첫 카트티 임상 시험은 물론이고 노바티스의 카트티 치료제 킴리아의 첫 투약도 자,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이 상용화가 문제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자, 카트티 치료제는 살아있는 연쇄 살인마라는 변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약을 위해 생산, 제조는 물론 환자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서 국내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이 카트티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감이 일단은 있습니다. 이 카트티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편인데 자, 카트티 세포 치료제 시장은 5년 내 10배 정도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현재 카트티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4개의 기업만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세계 카트티 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를 2020년 작년이죠. 3,784억 원인데 이게 바로 5년 내 10배가 커진다는 얘기죠. 엄청난 시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HLB가 뛰어들었습니다. 자, HLB가 카트티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HLB 상업화 가능할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카트티 치료제 개발에 나선 HLB 그리고 현재 비임상 단계인 카트티 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뭔 얘기냐면, 자, 카트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카트티 치료제 관련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자, 바로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입니다. 자, HLB 그룹 지난 4월 3일이죠. 3월 30일 지난, 자, 미국 카트티, 키메라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개발사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HLB 제약 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HLB 제약이 최대 주주로 갔죠. 자, 신생생명공학회사입니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2020년 6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의 카트티 연구소 연구진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신생생명공학회사입니다. 이 투자 규모는 HLB의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약 170억 원인데 HLB 제약이 1,000만 달러 약 112억 원을 최대주주 올라섰고 HLB가 500만 달러 약 56억 원을 투자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지분 30%를 확보했죠. 추가 지분 투자, 자 18개월 내에 1,000만 달러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향후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차세대 카트티 치료제 이거 약간 더 한 단계 발전한 걸 개발하고 있는데 자 HLB 그룹에 따르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차세대 카트티 치료제인 KER 여기 붙어요. 이제 앞에 킬러셀 이무글로불린, 라이클 리세터 이렇게 읽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KIR 이 자연살의 세포의 면역 글로불린 유사 수용체 이 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죠. 이 상당한 시간은 걸리는데 이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KIR, CAR 파이프라인 4단계 모두 전임상 아직은 전임상 단계죠. 제품 상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듯 HLB는 HLB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베트남의 나노젠, 자, 여기까지 협력한 상태고, 자,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베르스모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또한 카트티, 이 새로운 꿈의 치료제인 이 시장에도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 카트티 치료제에 대한 이 생산이라든가 이런 공장도 따로 필요한데, 자, 역시 HLB 제약이 튼튼하게 여기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HLB 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HLB 그룹 전체가 저번 영상에서 이 회장님의 인터뷰에서 10년의 성과가 올해 내년에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모든 성과들이 차근차근 잘 돼서 주주분들이 크게 이 수익도 내고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정부도 예의주시 중이죠. 지금 kimnia에 사실은 이게 의료보험까지 된다면 많은 환자들분들도 좋기 때문에 이 정부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이라든가 급여에 통과가 됐을 경우 HLB의 주가도 좋아지겠죠. 자, 한국 노바티스의 카트테 치료제 kimnia의 급여는 환자들만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정부기관도 kimnia 급여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체 단가가 비싸죠. 자, 이거 지난 14일 이렇게 보시면 전문기자협의와 국민공단이 죄송한데 이게 9월달 기사입니다. 자, 14일 전문기자협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회 간담회에 있었는데 이런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카트티 치료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에 HSBC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고 베트남의 이 생산 차질에 대한 글로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HSBC에서 베트남 생산 차질의 글로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메뉴에 티도 부족하고 이 미국의 지금 신발이라든가 의류, 옷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다 넘어와야 되는데 베트남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넘어오지가 않고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베트남의 섬유, 의료가죽, 신발 산업에서 생산 감소가 결국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성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제일 큰 공장이 중국인데 지금 탈중국화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갔던 공장들이 꽤 많은 거죠. 자, 베트남의 코로나 4차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런데 자, 우려가 또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자, 홍콩 상하이은행 HSBC는 최근 발표를 통해서 방글라데시를 2위로 내리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글로벌 시장으로 섬유와 의류를 공급하는 생산국이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에서 코로나 4차 전국 확산 영향으로 섬유 및 의류 공장 10곳 중에 4곳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세계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죠. 자,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자, 베트남이 그동안 공들여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는 그대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12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비의 시대가 왔는데 연말연시를 앞둔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모자라 바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굉장히 꾸준한 성장세를 해왔는데 자, 베트남 섬유의류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산업의 전 세계 점유율은 약 15%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서 2배 이상 목적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봐도 웬만한 그 신발이나 옷 사러 가서 뒷면을 딱 열어보면 거의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아디다스, 나이키 할 것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신발들이나 옷들이 전체적으로 베트남산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빠르게 베트남이 커왔다는 얘기인데 이 베트남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빠른 백신 접종이 답입니다. HSBC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으로 빠른 백신 접종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선 백신 접종 후 경제 회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제안이죠. 물론 그만큼 진행하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베트남도 지금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선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HSBC가 베트남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 하향 조정했는데 7.1%에서 5.1%대 지금은 6.8%과 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HSBC 베트남 팀앤바스 대표가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에 올 하반기 베트남이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속도감 있는 경제 개방 그리고 수출 속도 회복 등에 따라서 올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5.1%에서 최고 5.5%에 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HSBC가 7.1%까지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HSBC 베트남 팀앤바스 대표가 최고 경제 성장률을 5.5%까지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7.1%에서 5.1%까지 하향 조정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도시 봉쇄령이 길어지고
백신 접종률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3.5에서 4%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백신을 많이 이제 보급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백신이 딸리죠. 지금 이 코로나 이 백신을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덟 번째, 그러니까 여덟 번째 국가의 백신을 다 지금 승인했죠. 뭐 스푸트니크 V, 뭐 화이자, 모더나는 말할 것도 없고 얀센, 아스트라 거기다가 이번에 쿠바 거까지 전부 다 하고 중국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 스페인 해가지고 전부 다 긴급 승인 내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이 부족하고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다코스가 하나 있죠.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입니다. 이 친구가 다코스인데, 자, 나노코박스 비상 허가를 위해서 두 번의 승인 단계가 남았다고 합니다. 굿모닝 베트남 기사고요. 요렇게 9월 20일, 8시 10분, 어제 기사죠. 자, 나노코박스는 약품 및 의약품 유통 등록을 위해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문위원회 하나 나왔죠. 여기 넘어갔어요.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부의 긴급 면허를 제한하기 전에 보호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호 효과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8월 19일, 저번 달 19일이죠. 유사시 보건부의 코비드19 백신 유통 등록 지침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안전을 위해 임상 3상의 중간 평가 결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예방 효과는 이미 이용 가능한 면역성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보건부의 긴급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면허 신청서는 국가생명과학연구윤리위원회, 이게 윤리위원회라고 그래요. 이 윤리위원회가 의약품 및 의약품 유통 등록증 발급을 위한 자문위원회, 약칭 자문위원회들이 자문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번의 승인 단계가 남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문위원회 승인라고 보호효과의 평가, 요거 두 개가 들어가면 이제 아마 긴급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 승인을 빨리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이 경제도 거의 초토화됐고 또 베트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저번에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물량 때문에 아이다스라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머리 아프죠 지금. 근데 여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안 그래도 인플레가 강한데 이 베트남발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의 거대 기업이죠. 근데 이 헝다그룹도 지금 파산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물론 파산을 중국에서 막아준 정부에서 막아준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은 조금 뭔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헝다그룹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나노코박스 백신은 비상 허가문, 그러니까 이제 긴급 승인이죠. 두 번의 승인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문위원회는 백신 프로파일을 계속해서 보완할 것을 제조사에 요청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승인 안 된다면 서류 계속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이제 만약에 승인이 되면 자문위원회는 보건부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허가를 할 것을 권고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긴급 승인이 날 수 있죠. 자, 나노코박스를 도입한 사람들은 3비 단계 연구에 참여하는 그룹과 유사하게 안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윤리위원회가 8월 28일 결론을 한번 내렸었죠. 이 두 가지의 일만 거치면, 자, 이제 전부 다 긴급 승인으로 갈 수 있는데, 자,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연구팀은 3단계 실험에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두 발치를 다 완료했고, 백신의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보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게 끝나는 두 단계가 끝나는 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승인이 이루어져야 백신의 빠른 보급. 물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엄청 독려한 정도가 아니라 좀 강요하고도 있고 그러고 또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지침을 어기면 처벌도 강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어겼다가 징역 5년을 맞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로서는 뭐 욕은 먹고 막 그랬으니 또 징역 5년까지 못할 건데 베트남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만큼 또 전 세계적으로도 물량이 막혀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최대 공장이죠. 사실은 중국의 최대 공장인데 요새 규제가 좀 심해서 안 그래도 지금 탈중국해서 베트남으로 가는 와중이고 자금은 인도로도 많이 가는 중인데 이런 와중에 베트남이 지금 방역에 굉장히 어제 잘했었어요. 4월 달까지. 그러다가 방역이 확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크게 지금 경제 고통을 겪고 있고 여기 경제 고통이 베트남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이 바로 필요하고 또 긴급 승인과 함께 빠른 백신의 이 보급이 필요하겠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예약 판매가 엄청 많이 돼 있다는 얘기. 이게 백신의 참 예약 판매가 웃기긴 한 건데
이 호치민에 이어서 가장 많은 또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빈증성이죠. 빈증성. 또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벌써 나누된 나노코박스를 엄청나게 미리 송금해놨죠. 지역 예산도 다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긴급 승인만 딱 떨어지면 이것들은 전부 다 물량이 모질라서 그러니까 파는 게 모질랄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백신 넉넉한 편이 아니죠. 부족한 편이라 WHO에서도 부차차 맞지 마라. 이걸 다 지금 좀 아프리카나 이쪽 빈민국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백신은 넉넉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나눠진 나노코박스의 승인과 함께 긴급 승인과 함께 출시가 된다면 우리 HLB나 HLB 그룹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미리 선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눈치 보기, 그러니까 나눠진 나노코박스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눈치 보기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거나 급등한 편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은 참조사항만 하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H형 LB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헝다그룹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가진 종목이 좋은 이슈와 좋은 재료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시장을 이기긴 조금 힘들어요. 항상 시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종목 위주로 원체 HLB는 좋은 호재와 뉴스가 많기 때문에 또 따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공부도 할 겸 또 HLB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되지? 이걸 볼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다그룹이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시황 정리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헝다그룹 이게 중국에서 안 지켜줄까?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가 돼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쉽게 그냥 뻥튀기 시켜서 이렇게 채권을 팔고 부실 채권이죠. 또 부실 채권을 뻥튀기해서 팔고 부실 채권도 뻥튀기해서 팔고 도미노처럼 쫙 무너진 건데 사실 헝다그룹은 지금은 채권에 대한 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헝다그룹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세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 재벌 헝다그룹 유동성이 2% 넘게 하락했죠. 이게 지난 5월 11일 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 낙폭된 거예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금 명절이죠. 추석이라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를 못 겪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시장이 열렸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이렇게 하락 출발했을 건데 이 다행히 일단 우리가 명절이라 시장의 충격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헝다그룹의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지수가 일찍 하락했는데 이게 다 헝다그룹 위기설이에요. 이게 시장에 우려가 생겼는데 헝다그룹 현 부채가 1조 2천억 원, 한 3천억 달러?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이게 중국 1년 GDP의 2% 수준이 엄청난 거죠. 자,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가 1조 1,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조입니다. 뭐 1, 2조도 아니고 1, 20조도 아니고 저희 헝다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는데 자, 이 헝다 홈페이지 이게 에버그란데죠. 자, 헝다그룹 이제 에버그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헝다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하다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이게 헝다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했어요. 전기자동차 사업을 했는데 전기차를 만들어서 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헝다그룹 이 헝다 뉴 에너지 자동차라는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게 엄청 좋았어요. 주가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우상향 평탕하다가 이렇게 1년 전까지만 쭉 우상향해서 야 헝다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저 대기업에서 하면서 막 고조감이 됐고 이제 기대감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자산이 없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헝다 자동차를 매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히 이제 기사는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잘 못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헝다 자동차 팔 거야, 뭐 매각해야 돼, 돈 만들어야 돼 이런 기사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냥 폭락했죠. 뭐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헝다 뉴 에너지 자동차 여기 주가도 조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헝다그룹 주가는 멀쩡하냐? 그렇지 않죠. 이게 3개월 전 차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뭐 한 80% 정도 이렇게 날아간 걸로 알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헝다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명절이 끝나는 23일이 좀 문제인데 이 23일 날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헝다 파산 임박했는데 23일이 채무 결제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의 채권 결제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파산이 임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이죠, 21일. 자, 23일이면 내일 모레 명절 우리나라 명절 지나고 바로예요. 자, 이 헝다그룹 때문에 이 보험사들도 급락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이 보험회사들도
뭐 보험도 해줬을 테고 당연히 펀드를 만들어서 이 헝다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헝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업체들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은 지난 17일 주가가 5% 급락한 이후에 20일 증시에도 장중 8.4%, 보험사가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건 좀 드문 경우죠. 자, 어쨌거나 핑안보험이 모두 3.8조 이안, 자 697조라고 그래요, 장자. 이 펀드 운용 자금 중에 98억 달러 이상이 630억이 이제 부동산 주식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부동산 시장 왜 저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원인. 자, 중국 정부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 거품을 빼겠다고 그랬고, 작심하고 돈줄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은행별로 개발업체 대출 비율을 최대한 40%로 제한, 그리고 추가 대출길이 막혔고, 기존 대출도 빨리 갚아나가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엄청나게 유동성, 즉 자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방파은행이라는 은행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집값을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주택 분양을 통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있는 건데 이걸 정부가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100만 원에 분양할 거야.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 80만 원에 70만 원에 분양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타산이 안 맞죠 지금. 거기에 지난 7월 달에 중국에 제재가 심해지고 광파은행이 헝다 니들 대출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서 헝다그룹 예금 1억 3,200만 원, 240억을 동결했죠. 뭐 빚이 300조니까 뭐 크진 않다 하죠. 어쨌거나 내가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뭐 이렇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예금을 막은 거죠. 예금을 막았다는 건 현금을 못 쓰게 막아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헝다그룹 주가가 그냥 폭락했습니다. 자, 헝다그룹 주가가 16%가 급락했고 시총이 745 홍콩달러 약 11조 1,800억이 날아갔습니다. 헝다그룹 벤처대의 주가랑 80%에 다다른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헝다그룹에 관한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무디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마찬가지로 자, 이 무디스와 피치가 최근 헝다그룹 채권 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중국 내 부동산 업체 274억이 다 파산을 했는데 사실 작은 기업 파산한 거는 그냥 파산할 수 있겠지. 운영을 잘못해 이런 건데 이거 이 헝다는 에버그란데는 조금 불안해서 이게 최대 기업 헝다까지 채무 불행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리고 조금 우리 HLB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자 중국의 불안 요소는 이것뿐만 아니죠. 중국의 불안 요소는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엄청나죠. 엄청난 규제 단속.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하도 저라니까 글로벌 자금이 빨리 인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장들도 베트남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베트남이 막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하필 또 이제 그 코로나가 원체 심해가지고 잘 못 살아가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나눠진 나눔꽃 박스가 최대한 빨리 개발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디디 추싱 하나를 중국 그 정부에서 이렇게 약간 살짝 보냈는데 이 디디 추싱이 이제 정부 반대가 상당하지 마라 미국에 근데 상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기관이 합동도 사버렸고 수백억 위한테 과징금을 막을 수 있고 디디추싱 주가는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정부 정책이 반하면 이렇게 되죠. 자, 사교육 규제. 사교육 규제도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교육비가 너무 심해서 내수 시장이 안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국 자체적으로 돈이 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강력 사교육 교재를 시작했죠. 학원을 모조리 다 비영리기구로 바꿨고 돈도 못 벌게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제약을 두었습니다. 교육회사를 차렸는데 돈을 못 버니 뭐 이거 좀 미칠 노릇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전부 다 줄파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연간 1200달러 약 141조에 달하는 민간 교육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전부 다 줄파산할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틱톡 있죠. 이 플랫폼도 규제하고 있는데 자 중국 당국의 게임 단속과 함께 틱톡의 자국 버전인 더우인 사용도 규제를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 틱톡 자국 버전 더우인 사용이 14세 이하 청소년 이용 시간 하루 40분으로 규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14세 이하 청소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 가입해야 되고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딱 이렇게 이게 지금 이해는 아예 못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안에서도 40분, 요 중에서도 40분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HLB 호재만 가득하죠. 지금 HLB가 호재만 가득한데, 자, 얼마 전에 이 불공정 거래가 있었죠. 여기 조사가 있었죠. 여기 한참 뒤에 한 10개월에서 1년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HLB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 이 HLB가 예전에 리보세라님의 NDA와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검찰 고발건이었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혐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통보로 감경이 되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혐의로 했죠. 자, 이게 또 호재로 반응을 해서 그동안 알터니가 하나 빠진 듯한 좋은 느낌이 이제 생겼고, 또 G3BNT를 인수했죠. 근간에 있던 일인데 콜드체인으로서 국내 110만 유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진양권 HLB장이 자, 우리가 드디어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자,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과 해외, 제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영상. 왜냐하면 이게 위탁 생산 업체들? 자, 그럼 HLB 제약에서 안 만들고 HLB 셀에서 안 만들고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것도 한번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노젠하고 이제 지금 9월 달인데 명절 세고 11월 달에 본계약 예정돼 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해 봤거든요. 자, 본계약. 그러면 이걸 8월 달인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늦어도 나노젠 측에서 11월 달 전에는 긴급 승인 정도는 최소한 날 걸로 무조건 확신하고 공개하기 예정돼 있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자, 양측은 당시 베트남, 아세안, 동남아 국가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 계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거리 생산, 판매, 유통을 HLB에서 하기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3비엔트를 인수로 함으로써 유통을 완성을 시킨 거죠. 자,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지금 가장 최근에 간 여과 정보 아침 영상에 살펴드렸었는데, 비상 허가를 위해서 2번의 승인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HLB 잘 나가고 있죠. HLB 차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가 됩니다. 월봉 차트죠. 잠깐 잘 나가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사화들과 함께 조금 안 좋다가 이렇게 그 구간이 요구하는데 무혐의도 받고 잘 나가고 있죠. 아직 전고점 가려면 94,000원의 최고가인데 아직 여기 안 갔거든요. 여기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저기 뭐 저거 뭐죠 저기 에버그라운드. 아, 나 저거 아주 황당으로 저 미치겠습니다. 어쨌거나 황당으로. 또 하나 항서제약 주가도 제가 왜 폭락했는지 저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1년 전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었는데 약값을 규제했습니다. 자, 사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 그러니까 사교육 규제를 했죠. 아, 우리 이민들이 이제 약을 쓰는데 약값도 너무 비싸. 약값 규제를 해가지고 항서제약 매출이 뚝 떨어져서 항서제약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23일이 명절이 끝난 우리나라 이제 끝나는 날, 바로 앞에 그날이, 자, 이 헝다그룹의 채무 상한일인데 잘 돼서, 자, 우리 HLB 그룹주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HLB도, 정고점인 최소한 9만원대, 10만원대까지는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부 다 HLB 가족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등 지속 협력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푹 주석이 양국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성공적으로 공조해왔다고 공감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코로나 대응이죠. 자, 보시게 되면 문 대통령은 올해도 의료, 방역물품 제공 등을 통해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속 지원 중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 내피셜인데, 어쨌거나 각국 정상분들께서 만나서 대화를 했으니, 이 베트남의 지금 가장 빠른 백신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죠. 이거를 이 베트남 이 주석님도 모를 일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만듭니다. 이게 뭐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 그룹에서 그 판권 갖고 오지 않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거나 조금 대화가 좋아졌을 테고 또 우리나라 기업 또 베트남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 이런 대응하는 또 이런 좋은 분위기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좀 훈훈한 어쨌거나 정부들의 정책에 의해서 기업들이 많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좋아지고자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해서 좀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좀 경제 회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한번 내피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뭐 백신 맞은 나라들 다 맞았고 뭐 이제 뭐 백신 다 끝난 거 아니냐, 좀 수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도 나노코박스가 앞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부스터샷을 필요해서 아직도 밑에 쪽,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나 좀 빈민국가나 가난한 나라들 아직 안 맞은 데가 엄청 많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부자 나라들도 부스터샷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7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할 거고
선천적 시작했는데 12세상까지 좀 확대하고 있죠. 그 영국도 가을, 겨울, 이제 가을, 겨울 오죠. 자, 이 대응 계획서 50대 이상 등에 추가 접종할 예정이고 나라별 부스터샷 계약이 다 쭉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가 보도나가 또 있긴 한데 그양 가지고는 충분히 안 되고 또 나노코박스가 만약에 보관이 편리하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싸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따라서 부스터샷 준비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할 경험을 이룬다 부스터샷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일단 고령층과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볼까요?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쭉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이 면역 취약층부터 시작한 추가 접종이 7월 30일 60세 이상 고령층, 8월 10일에 50세 이상 이하에서 8월 29일부터는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있고 지금도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 겨울 대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영국 정부는 추가 접종 계획을 14일, 9월 14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가을, 겨울 플랜을 통해 발표했는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에게 백신을 추가 접종해서 겨울에 중증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게 바로 계획입니다. 자, 미국은 이번에 약간 화이자 부스터샷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자, 이거 9월 17일이죠. 현지 시간 FDA 백신 생물학적 지대 자문위원회 VRB BAC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어떻게 간단히 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문위원회죠. 자, 위원들이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이나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화이자 백신이 추가 접종 일단 동의했습니다. 자, 의료 종사자, 응급대원 등도 명시가 돼 있죠. 추가 접종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랑스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9월달이죠. 기저질환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2회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양성 접종자는 4주 이후 화이자,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자,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죠. 유럽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일도 보면 독일도 9월부터 고령층과 면역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이전 접종 백신과 상관없이 화이자,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독일은 당연하죠. 뭐 화이자, 당연히 그쪽 미국과 같이 개발한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쿠바 압달라 백신을 추가 승인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베트남이 쿠바의 압달라 백신 1000만 도수를 구매키로 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1000만 도수를 구매하기 입찰법상 특별계약 조항에 적용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푹 줘서 이 긴급 방한 시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자, 쿠바 달러 긴급 승인. 이번 압달라 백신 구매 결정 응은숙 푹 국가 주석이 18일에서 20일 사흘간 일정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보관부는 지난 17일 압달라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온 이제 9번째 승인이 될 확률이 높죠. 8번째까지, 7, 8번째 다까지 간 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노코박스가 이제 거의 초읽기에 닿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안전성, 면역성, 이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초읽기에 되어 있고, 이 영상은 제가, 전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HLB 그룹주들 보면,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잘 나와 있어요. 자, 드디어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일단 넘어갔죠. 자문위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보건부에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자, 국가생명과학 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3단계 중과 경과를 자문위의 약물검사 자료 등을 또 상임이사국에 보냈다고 밝혔죠. 자, 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 데이터에 기반한 단기 안전성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이 되었습니다. 자,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 동의. 나노코박스는 면역체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서 약제 재료, 약품 등록증을 발급하는 자문위에 전달이 되는데 의생명연구위원회는 중기 결과 평가 3상까지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상임 자문위에 파견하여 심사 대상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동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건 회사의 공시, 정확한 나노전의 공시 또는 HLB 측에서의 정확한 발표 이런 거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이 동의가 됐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모든 건 다 찌라시로 부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아주 예전에 그 애플이 뭐 현대과 협력할 거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엄청 떴죠. 막 사실인 것 마냥. 근데 기아차에서 발표 딱 했죠. 우린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다 주가가 출렁였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정확히 회사의 공시나 이런 게 뜨지 않는 이상,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에 동의했구나, 이런 기사가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긴급 사용 승인이 제법 가까워진 편이죠. 이렇게 돼서 자, 어쨌거나 자, 베트남 의생명연구위원회가 원료의약품 등록증 발급을 동의함에 따라서 나노코박스는 긴급 사용 승인을 조만간 받을 걸로 보이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도 흐름은 좋아 보이죠. 자, 지난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에 베트남 자문위가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효과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한 바인데, 이번에 이 서류들이 거의 다 9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다 들어갔다고 거의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탈중국화를 해서 베트남과 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백신은 급한 편이고, 언론은 이 경제가 재개가 돼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경고했다고.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지도 몰라. 똑바로 이렇게 또 얘기했죠. 자, 이 제조업 탈중국 가속화가 되고 있죠.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국내 기업들도 역시 탈중국화 가속화되고 있고, 이 글로벌 기업들도 역시 탈중국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애플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탈중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휴렌패커드, 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미 베트남 등지에 공장 설립했죠. 인도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도 증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것과도 좀 이게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또한 마찬가지로 탈중국화를 선언했죠. 이번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올해 초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탈중국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역할도 했죠. 자, 세계보건기구가 베트남에 약간 몇 가지 좀 권고를 하였는데, 그만큼 지금 베트남이 이 세계적으로 제2의 공장이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실적으로 의류, 신발 등 많은 공급망이 지금 마비가 돼 있죠. 상당히 신경을 쓰이는 국가인데, 자, 세계보건기구가 WHO 공동통신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엄격한 방역 수칙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박기동 사무장의 입을 빌려 베트남 주요 통신사의 인터뷰를 통해 조언을 발표했는데,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고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 백신 접종 가속화로 의료인과 노인층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들에 대해 백신 우선 접종하라는 얘기죠. 어떤 백신 급해요.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노코박스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이를 점차 확대 의료 취약 지역과 지역사회 등으로 빠르게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접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공고사항 두 번째는 엄격한 방역 수칙 이행인데, 고강도 방역 대책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전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이나 최소한 등 방역 수칙 준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엄격한 방역 수칙까지는 좋은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제재가 강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풀어달라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공고사항 세 번째는 의료 역량 강화. 의료 역량 강화하려면 반드시 백신 나와야 되죠. 자,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고 일선적으로 배우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건데, 현재 베트남 의료 시스템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역할. 그러니까 원체 모든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 좀 발전하죠. 이렇게 그만큼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이렇게 베트남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베트남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빨리 개발이 되고 나와서 경제 제재도 좀 풀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숨통 좀 트고, 그리고 뭐 의료, 신발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유통도 좀 원활히 되고, 우리나라 HLB 기업들도 이 판매 생산 유통을 함으로써 큰 이윤을 남기고 또 많은 주주분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